안녕하세요. 신창중학교 2학년 소윤서입니다. 제가 소개할 책은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라는 작품입니다. 당신이 죽은 뒤 장례를 치르지 못해 내 삶이 장례식이 되었습니다. 이 책에서의 인상 깊었던 구절입니다. 소년이 온다. 1980년 5월 18일부터 열흘간 진행된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의 참혹한 가 그 이후 남겨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작품입니다. 계엄군에 맞서 싸우다 죽음을 맞게 된 중학생 동호와 그의 주변 인물들의 고통받는 내면이 작가의 철저한 고증과 밀도 있는 문장으로 생생하게 독자에게까지 전달됩니다. 계엄군의 손에 처참히 죽어간 무고한 사람들, 끌려가 여러 잔혹한 고문을 당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그들을 바라볼 수만 밖에 없었던 유족들, 우리나라의 부끄러운 역사를 이 작품으로 하여금 직시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작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자는 한강으로 연세대 국문과를 졸업한 뒤 1994년 서울신문 신춘문예 단편 소설 붉은 낯이 당선되어 작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만해문학상, 황순원 문학상, 독립문학상, 이상문 학상,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한국소설문학상과 또 다른 작품 채식주의자로 2016년 맨부커 인터내셔널 상을 최연소로 수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소년이 온다로 2017년 한국인 최초로 말라파르테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동호는 도청 상무관에서 시신을 관리하는 일을 합니다. 그의 일은 매일같이 합동분향소로 들어오는 시신들의 말없는 혼들을 위로하기 위해 초를 밝히는 것입니다. 유족들이 가족의 시신을 찾으러 오면 동호는 무명천을 걷어 시신을 확인시켜줍니다. 그럴 때마다 군인에게 총을 맞고 행방불명이 된 친구 정대를 떠올리며 괴로워합니다. 밤에 상무관에도 군인들이 들이닥칠 거라던 날, 동호는 강당 모서리에 있는 가장 심하게 부패된 시신의 유족을 찾아줍니다. 그러고는 이런 상황에서 친구 정대를 두고 도망치기밖에 하지 못했던 자신을 용서하지 않겠노라 다짐합니다. 그날 동호는 집으로 돌아오라는 가족들의 말을 듣지 않고 도청에 남습니다. 동호와 함께 상무관에서 일하던 형, 누나들은 5.18 이후 경찰에 연행되어 가진 끔찍한 고문을 받으며 죽은 이들을 두고 살아있다는 것을 치욕스러운 고통으로 여기거나 일상에 회복할 수 없는 무력감에 빠지게 됩니다. 이 작품의 특징은 챕터별로 서술자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챕터 1 어린 새의 서술자는 동호, 챕터 2 검은 숨의 서술자는 동호의 죽은 친구 정대, 챕터 3 7개의 뺨의 서술자는 상무관에서 동호와 함께 일하던 은숙 누나, 챕터 4 쇠와 피의 서술자는 상무관에서 동호와 함께 일하던 진수형, 챕터 5 밤의 눈동자의 서술자는 동호와 함께 상무관에서 일하던 이제는 40대가 되어버린 선주 누나, 챕터 6 꽃핀 쪽으로의 서술자는 동호의 어머니입니다. 어둠과 폭력의 세계 속에서 상처 입은 존재들을 섬세하게 그려온 한강의 소설이 5월 광주의 시공간에서 벌어진 잔혹한 학살의 참상과 정면으로 마주한다. 증언하는 자의 소명의식과 듣는 자의 상상력이 치열하게 어우러지는 간절한 고백의 서사는 잊을 수 없는 그 도시의 열흘을 고통스럽게 되살린다. 물방울이 내쏘는 햇빛의 파편에도 눈이 시린 순결한 어린 새의 흔적을 쫓는 이 소설은 우리가 붙들어야 할 역사적 기억이 무엇인지를 절실하게 환기하고 있다. 백지연 문화평론가가 말했습니다. 어떤 수재는 그것을 택하는 일 자체가 작가 자신의 표현 역량을 시험대에 올리는 일일 수 있다. 한국 문학사에서 80년 5월 광주는 여전히 그러할 뿐 아니라 가장 그러한 소재다. 다만 이제 더 절실한 것은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응징과 복권의 서사이기보다는 상처의 구조에 대한 투시와 천착의 서사일 것인데 이를 통해 한국 문학의 인간학적 깊이가 심화될 여지는 아직 많다. 소년이 온다는 한강이 쓴 광주 이야기라면 읽는 쪽에서도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겠다고 각오한 사람들조차 휘청거리게 만든다.
이 소설은 그날 파괴된 영혼들이 못다 한 말들을 대신 전하고 그 속에서 한 사람이 자기 파괴를 각오할 때만 도달할 수 있는 인간 존엄의 위대한 증거를 찾아내는데 시적 초혼과 산문적 증언을 동시에 감행하는 파울 첼란과 프리모 레비에가 함께 쓴 것 같은 문장들은 거의 원망스러울 만큼 정확한 표현으로 읽는 이를 고통스럽게 한다. 5월 광주에 대한 소설이라면 이미 나올 만큼 나오지 않았느냐고. 또 이런 추천사랑 거짓은 아닐지라도 되게 과장이 아니냐고 의심할 사람들에게 나는 입술을 깨물면서 둘 다 아니라고 단호히 말할 것이다. 이것은 한강을 뛰어넘은 한강의 소설이다. 신영철 문학평론가가 말했습니다. 국민들을 보호해 주어야 할 군인들이 되려 시민들을 향해 총구를 겨누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역사책이나 사회책 속에 한 번쯤 듣고 넘겼던 우리의 아픈 역사가 있었기에 지금의 민주주의가 존재한 것 아닐까요? 에필로그에서 작가의 말처럼 그들은 희생자가 아닙니다. 더 이상의 무의미한, 무고한 희생을 막기 위해 싸운 전사이자 영웅들입니다. 이상으로 책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학년 5반 13번 홍서연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책은 제 인생에 답이 없어요입니다. 책을 소개하기 전에 이 책을 쓰신 작가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책의 주인이는 지난 8월 미친 화석이라 불리며 10학번의 복학이라는 제목으로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1위를 하신 크리에이터 선바, 본명은 김선우로 그는 2014년 페이스북 선바의 이술세계 페이지를 운영하며 유머 영상을 올려 화제가 되었고 이후 트위치 라이브 방송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게임 스트리밍과 다양한 유머 영상을 공유해왔습니다. 선바님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소소한 일상 속의 유머를 자신만의 알 수 없는 매력으로 담아내어 팬덤 순돌이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계십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책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책은 긴 하나의 이야기가 아닌 여러 개의 짧은 이야기로 이루어져 3개의 챕터로 구성된 에세이 형식의 책입니다. 가장 먼저 소개시켜드릴 일부 이 정도 굴곡은 이상했지는 현재 10년째 숭실대 철학과 10학번을 재학 중인 자신의 대학 라이프와 인생을 유머러스하게 풀어낸 챕터입니다. 예시로 철학과 2와 생방송의 매력을 읽어보겠습니다. 철학과 2. 많은 사람들이 철학과에서는 뭐 배워요? 하고 물어본다. 그때 내가 친절하게 1학년 때는 손금보기, 2학년 때는 관상과 사주, 3학년 때는 무리를 걷는 법, 4학년 때는 장풍 쏘기 라고 대답하면 다들 아 그렇구나 이러고 있다. 아니야 이 사람들은. 생방송의 매력. 생방송의 매력은 당연히 실시간 소통이다.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하면 곧바로 그에 대한 반응이 나오는데 이걸 지켜보는 것이 너무 즐겁다. 선배님 거기 아니에요. 아니 왜 거기서 그렇게 하세요.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제발 이것 좀 해주세요. 정말로 즐겁다. 다음으로는 2부 참을 수 없는 일들도 있지만은 사람들과의 트러블과 관계를 솔직담백하게 풀어낸 챕터입니다. 이번에는 우울의 늪과 하루하루의 소중함을 읽어보겠습니다. 우울의 늪. 우울은 흔히들 늪에 비교하곤 한다. 가만히 있어도 서서히 바닥으로 떨어지는 기분이란 생각보다 힘들고 누군가에게 꺼내달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손을 내밀게 된다. 그런데 그 손을 잡고 꺼내주려면 꺼내주는 사람이 단단한 지면에 발을 딛고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어설프게 꺼내주려다가는 그 사람도 같이 빠져버리기 쉽다. 하지만 대체 지금 이 세상에서 누가 단단하고 평평한 땅에 발을 딛고 있을 수 있는가? 하루하루의 소중함. 하루하루 열심히 살죠. 큰 그림 같은 거 없이요. 오늘 하루 열심히 살다 보면 언젠간 큰 그림 하나 그려져 있지 않을까요? 마지막 챕터인 3부.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 TMI는 말 그대로 딱히 도움이 되지는 않지만 알려주고 싶은 자신이 겪었던 일이나 생각을 알려주는 그야말로 TMI 캡처입니다. 마지막인 만큼 하나만 읽겠습니다. 내 인생 최고의 주작질.
초등학교 2학년 때 네이버 마이홈 홈페이지를 만들었는데 아무도 안 와서 내가 지나가는 나그네라는 아이디로 내 마이홈 홈페이지에 이 홈페이지는 정말 잘 꾸몄네요 하고 댓글을 달았다. 이렇게 선반님께서는 크리에이터인 자신의 삶과 생각뿐만이 아닌 인생을 살면서 도움이 될 조언들과 따뜻한 위로를 이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제 인생에 답이 없어요를 읽으며 책 소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제 인생에 답이 없어요. 살면서 중요한 문제에 부딪혔을 때 답이 없는 게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다. 하지만 답 없는 상황보다 더 힘든 건 질문이 없는 상황이다. 답이야 찾아내면 괜찮지만 질문이 없으면 우린 나아갈 방향 자체를 잃어버린다. 답은 없어도 괜찮다. 질문을 잊지 말자. 위의 글처럼 우리의 인생에는 딱히 정해진 답이란 게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답을 찾아다니기 마련이죠. 만약 답이 없는 인생이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순간들을 즐긴다면 어떨까요? 크리에이터 선반님의 제 인생에 답이 없어요를 읽어보며 여유를 즐기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책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빨리 해. 지금부터 시작이야. 시작. 안녕하세요. 저는 2학년 5반. 야, 안 되겠다. 안녕하세요. 2학년 5반 13번 홍서연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릴 책은 아니야, 그냥? 그렇지나? 내 스타일이야. 제가 추천할 책은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지은이는 바바라 오코너라는 사람입니다. 이 책은 국제독서협회가 선정한 2008년 지구촌 사회에서 주목할 만한 책, 전미도서관협회에서 선정한 2007년 올해 좋은 책 등 많은 수상을 한 책입니다. 이 책의 제목,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이라는 제목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이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이라는 제목을 보고 개를 훔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는 책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개를 훔치는 것을 쓰는 것은 나쁜 일인데 과연 책에 써 있어도 괜찮은 걸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책에는 주인공 조지나라는 아이가 등장을 합니다. 이 책의 주인공 조지나는 엄마와 동생과 함께 차에서 생활을 합니다. 집이 없이 차에서 생활을 하는데 조지나는 이러한 생활을 굉장히 불편하게 안 좋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지나는 언제나 다른 친구들과 같이 집에서 생활하는 것을 꿈꾸게 됩니다. 그렇게 어느 날 이렇게 매일같이 차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조지나의 친구 루엔이 조지나가 집 없이 차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조지나는 루엔에게 이 사실을 절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지만 조지나는 여전히 차에서 사는 게 싫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차에서 벗어나서 집에서 살 수 있을까 생각을 하던 도중 집이 500만 원이라는 문구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진짜로 집이 500만 원은 아니었지만 조지나는 집이 500만 원이라는 거 믿고 집을 살기 위한 돈 500만 원을 얻기 위해 어떻게 하면 500만 원을 얻을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때 한 안내문을 보게 되는데 자신의 개를 잃어버렸다고 개를 찾아주는 분에게는 500만 원을 준다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조지나는 이걸 보고 이 개를 찾아서 500만 원을 주면 그 500만 원으로 집을 사서 집에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지나는 이 안내문을 쓴 주인에게 전화를 하게 되죠. 하지만 전화를 해본 결과 이미 이 개는 찾고 난 뒤였습니다. 저 같았으면 그냥 포기를 하고 다른 500만 원을 찾을 방법을 생각했을 것 같은데 조지나는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개를 자신이 찾아줄 수 없다면 자신이 훔쳐서 사례금을 500만 원을 받자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500만 원도 받고 그리고 집도 사서 오순도순하게 가족들과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진아는 자신 혼자서 이 계획을 하고자 생각을 하는데 자신의 이런 비밀스러운 계획을 동생 토비에게 말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조진아는 토비와 함께 개를 훔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래서 조진아는 개를 훔치기 위한 완벽한 방법이라고 해서 개를 훔치는 방법을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런 조건들 중에 일단 방법 중에 하나는 훔칠 개를 골라야 되는데 조진아는 조건을 정합니다. 어떤 조건이냐면 돈이 많은 집의 개여야 한다 라든지 많이 짖지 않는 개여야 한다 라든지 그런 조건을 정해서 그 조건에 맞는 개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동생 터비와 조진아는 이렇게 훔칠 개를 찾게 되는데 거기서 선택한 개가 바로 윌리라는 개입니다. 조진아와 토비는 윌리라는 개를 찾고 그 개를 훔쳐서 살해금으로 500만 원을 받을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개를 잡는 데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과연 이 조진아와 토비가 개를 잘 훔쳤으니까 그 돈을 또 살해금을 또 500만 원을 받아서 그 500만 원으로 집을 사서 살 수 있을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은 어린아이의 눈을 통해 본 현실과 인생의 진실이 담겨있는 책입니다. 오코너는 또다시 가난, 부서진 가족이라는 도전적인 주제를 택해서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한번 읽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